6.25 비사 20장면 4부작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오늘 일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발발 직전에 네. 북에서 남해에 사절단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데, 잊고 있을 만한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겠네요. 그래서 이 사절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금의 그 서울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 그 문학사학과 교수였던 김성칠 역사학자, 김성칠 선생이 쓴 회고록 역사 앞에서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6.25 때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회고록의 내용을 이 자막 지문과 함께 김경화 선생님께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북에서 보낸 이상한 사절단. 1950년 6월 25일 낮 때쯤 하여 밭에 나갔더니 가게집 주인 강군이 시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라면서 오늘 아침 38 전선에 걸쳐 이북군이 침공해 와서 지금 격전 중이고 그 때문에 시내에는 군인의 비상 소집이 있으며 거리가 매우 긴장해 있다는 뉴스를 전하여 주었다. 마이의 38선에서 항상 되풀이하는 충돌의 한 토막인지 또는 강군이 전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침공인지 알 수 없으나 시내의 효상을 보고 온 강군의 허둥지둥하는 양으로 보아 사태는 비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이북의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서 이른바 호소문을 보내온 직후이고 그 글월을 가져오던 세 사람이 38선을 넘어서자 군 당국에 잡혀 문제를 일으킨 것을 상기하면 저쪽에서 계획적으로 꾸민 일련의 연극일지도 모를 일이다.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고자 호소하여도 듣지 않으니 부득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호소의 내용은 세상에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은 모르거니와 신문지상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이남의 정계요인 9사람을 제외하고 통일하자는 것이라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 이하 9사람의 정치인에게 큰 오류가 있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이남에서 통일을 제안하면서 김일성 수상 이하 이북의 정계 요인을 모두 제외하고 하자면 글쎄 이북에선 이를 들을 법한 일인가? 이런 제안을 해놓고 이북에서 듣지 않는다고 소위 북벌을 한다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국민은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북의 소위 조국통일 호소에 대한 이남의 처사도 온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넘어온 사람은 곧 되돌려 보내고 그 제안의 불리함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닐는지. 불합리함을? 네. 제안의 내용은 우물쭈물 비밀에 붙이고 이른바 호소문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전향을 시키고 방송을 하고 하니 아무리 억지의 제안을 가져왔대도 사자의 형식으로 월경해온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는 것이 도리의 어긋남이며 그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 보고 감격한 나머지 이북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는 발표는 좀 지나치게 어수룩한 수작이고 국민은 또 어떠한 고문을 썼기에 일껏 결심하고 넘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쉽사리 변절하게 하였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쌀값이 소도 한 말에 3,000원의 고개를 바라보게 되고 민생고가 극도에 빠진 오늘 이 닥쳐온 전란에 백성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자, 북에서 보내온 그 3명의 그 사절단, 이른바 남해에서 말하는 그 평화 공세라고. 네. 항상 문역을 쓰기 전에 이 평화 공세를 먼저 하는 거. 그런데 참 이런 것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우리들은 참 착잡해지고 또 이 러시아에서 공개한 기밀 서류를 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네. 꼭 그 전에 평화 공세를 해야 된다.
이 충고까지를 했던 그 기록을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아직도 이 남북의 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또 자기 정치적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 야심 많은 정치인들이 벌이는 저희가 있는 평화, 남쪽에서의 그 평화와 원정 공세 이런 것도 다 탐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북을 배척하고 악마화하고 대책 없이 이 강공책으로만 또 나갈 수도 없는 게 이건 그 이웃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국민은 가까운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안심이 되고 이 나라도 잘 될 터인데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지를 못해요. 사실 유럽이 지금은 뭐 EU라고 해가지고 모두 이제 하나의 체제를 지향한다고는 했지만 불과 한 세기도 전에 얼마나 아주 야만적으로 싸웠습니까? 그나마 이웃 나라하고 그런 대로 잘 지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이웃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중남미 나라들은 미국에서 번 돈을 엄청나게 국내로 이렇게 송금하는 이런 그 통계가 잡히고 있어요. 네. 저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제국 이래 이슬람권의 뭐 제국들 몽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제국들이 명멸해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 제국 미 제국이 그래도 이게 평균적인 점수에서 그야말로 영국 제국이나 프랑스 제국이나 또는 이 러시아 제국이나 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자, 아무튼 6.25 직전에 이런 사절단을 보냈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전에 북한군이 전면 침공을 해왔을 때 이 서울에서의 분위기 김성치 선생은 서울 정릉동에 살았고 이 도남동에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정릉에도 살고 도남동에도 살았는데 이 살았던 시간은 달라도 공간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원래 이 북한 인민군의 이 6.25 침공의 스케줄 중에서 제1 스케줄이 72시간 만에 서울 점령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뤘어요. 지금 이 전찻길 위로 북에 T-34 탱크가 지나가고 있고 그 배경으로 그 당시에 그 중앙청 건물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는데 이것을 정부 청사로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리에는 이제 그 광화문이 있고 이제 경복궁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저 중앙청 석조 건물은 김영삼 정부 때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죠. 네, 해체를 했죠. 네, 이 서울 점령의 모습인데 아무튼 개전 3일 만에 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38선에서 서울이 너무 가까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남과 북의 전력, 병력, 화력 차이가 너무 컸죠. 네. 특히 저 T-34. 그런데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고 그 계획을 보면 일주일 만에 수원, 수원까지를 이제 점령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서울에 3일 이상 더 머물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사이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고 급한 나머지 일본에서 이렇게 놀고 지내던 미군들이 이제 급파되기도 했죠. 그래서 6.25 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인민군의 서울 지체는 이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왔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100% 해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권두편에서 소련은 왜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는 이 미스터리와 함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전사상의 미스터리,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흘 이상 서울에서 지체했습니다. 그렇죠. 미군기의 서울 공습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국군의 저항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리고 이 남쪽 이승만 정부의 피난도 아주 신속해가지고 인민군 지부조차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는 말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국방장관 신성모 일행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갔다는 것도 이제 수원 천안까지는 이제 내주겠다는 또 이러한 내줘도 할 수 없다는, 내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남한 당국은 관공서의 국가문서도 치우지 않고 퇴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지하에는 대량의 은행권이, 이른바 관봉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국회 요인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못 가가지고 48명이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후에 비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회의원 중에서 괜찮은 분 몇 분은 내가 이 국민들을 버리고 어떻게 나만 도망간다는 말이냐고 비난을 거부했던 그런 괜찮은 국회의원도 이제 있었어요. 한강 이북에는 4만 명 이상의 국군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한강 다리가 폭파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고생이 심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고, 많은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든 이 한강 이남으로 가는 다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인민군은 이 사대문 안에 진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군이 사흘씩이나 서울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역사학자들의 생각인데, 과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이 남한은 무너졌는가, 여기에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역사적 논의가 최근 들어서 활발해지고 있어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서울을 3일 만에 내준 것은 동두천 의정부를 통해서 T-34 탱크가 속수무책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고, 바로 그 탱크에 대한 저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을 했는데도 탱크한테는 먹혀 들어가는 이 포탄이 없었어요. 화력이 약했구나. 네. 원래 이 북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북의 탱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는 남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제 탱크 T-34가 엄청 많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대전차포를 남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소련제 T-34 탱크는 기존의 대전차포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대전차포를 맞으면 그냥 포탄이 튕겨서 나왔어요. 그렇게 강했구나. 엄청나게 좋은 이 탱크였었습니다. T-34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동두천에서 의정부에서 미아리, 미아리에서 도남동, 도남동에서 삼선교, 해화동, 연남동, 안국동, 중앙천까지 너무나 빨리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점령을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전사가 있습니다. 동과 서의 국군들이 그 당시에 유연군이 없었으니까 네. 엄청나게 저항을 잘했습니다. 그런 전사가 새로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북한군의 계획은 크게 보면 72시간 내에 서울 점령이지만 서울 점령은 성공했지만 이와 동시에 서쪽 개성 쪽으로 동쪽 철원 쪽으로 오는 부대가 서울을 이 보쌈 싸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강 이남을 영등포나 마포나 이런 데를 점령해버리면 완전히 남쪽의 이 저항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던 병력들이 국군이 강하게 막았기 때문에 못 와서. 그렇죠. 강하게 막았고, 그 다음에 지형도, 그 사람들이 잘 몰랐고, 동두천, 의정부, 서울길은 잘 알았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이 동쪽, 그 다음에 경기도 서쪽 이 지형에 익숙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쪽의 국군들도 정말 용감하게 처절하게 싸웠고 수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 여러분 그때 개성은 이제 남한 땅이었습니다. 네. 38선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개성 쪽으로 들어온 이 북한군 부대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북한 육사단인데 얘들이 한 10,000명 중에서 9,000명이 다 국共내전 팔로고 출신들이에요. 서쪽으로 들어온 예. 북한군이? 완전히 전투 병력이 풍부하죠. 한 1,000명 정도는 북한 젊은이 가운데 아주 막 팔팔하고 건장한 젊은이. 그래서 최정예 부대인데 걔들이 개성까지는 쉽게, 여러분들 개성이 어떻게 들어오지 아세요? 저항이 없으니까 개성에 들어올 때 기차 타고 들어왔어요. 철로가 있으니까 기차 12량짜리 기차에 병력 태워가지고 개성역으로 그냥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성 이남부터 이 우리 국군의 아주 용맹 희생을 무릅쓴 이 저항, 이거에 막혀가지고 임진강 이쪽으로 해가지고 김포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7월 초가 돼서야 최정예사단인 육사단이 이 서울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간의 말로는 서울이 너무 쉽게 뚫려서 걔네들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애들이 차마 그 속도를 못 쫓아왔다 그랬는데 실제는 국군이 많이 막았기 때문에 늦어진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중, 동이 이 3자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서울을 보쌈을 싸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만 딱 왔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원부대도 없지. 보급도 위험하지.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최근
이렇게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의정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직진을 하면 서울 그 수유리 미아리로 이어지지만 네. 이 북에서 의정부 오다가 어느 지점인가 그 퇴계원 이제 쪽으로 우회전한 길이 있어요. 북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이죠. 그래 T-34 탱크가 이게 내려오다가 3분의 1 정도는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좌회전 퇴계원 쪽으로 갔더니 탱크가 못 다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탱크를 돌려가지고 후속부대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미아리 쪽으로 왔는데, 그만큼 이 북의 전면 침공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여기에는 우리 국군의 이 저항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민군은 서울을 북동 서로 포위 함락하는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주력군과는 별도로 동서에서 진격하는 인민군이 한강 이남을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강 도하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병력이 남으로 갔으니까. 네. 그리고 그냥 서울에 남을 사람만 서울에 남고 나머지 병력이 도하 작전 없이 네. 그냥 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했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부전선, 동부전선에서 국군의 저항이 의외로 드셌고, 도강 훈련이 안 돼 있는 이 북한군이 임진강을 건너면서 시간을 엄청 오래 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오는, 강원도 쪽으로 오는 인민군은 도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 T-34 탱크가 오다가 퇴계원에 이르러가지고 탱크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로 물론 이제 인민군은 이제 파죽지대로 일주일 네. 후에 남쪽으로 쳐내려 갔어요. 그 즈음에 김일성은 이 조국 통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희열에 벅차 있었는데, 이 전쟁의 신 중국의 마오쩌둥, 김일성이 말 그대로 조국 통일이 희열에 벅차 들떠 있을 때,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간에 중국의 마오쩌둥은 비서 쓰저한테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이 마오쩌둥은 김일성을 좋아해가지고 대단히 용감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아껴오지 않았는데, 이때 비서한테 마오쩌둥은 김일성은 전략과 책략이 틀려먹었다. 성질이 급하다 보니 출병 시기도 잘못 잡았다. 이 태풍이 올 때죠, 장마철. 네. 기반이 없는 남쪽으로 더 내려갈까봐 눈을 붙일 수가 없다. 인천 쪽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서쪽으로 상륙하면 조선군을 허리가 잘린다. 그러면 아주 위험해진다 하면서 남하를 반대. 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마오가. 네. 쉬었다가 공격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때 중국은 북한이 우습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국공내전 도와줬지. 소련에 비하면 그치. 완전히 그 약세였었지. 그래가지고 막 소련만을 추앙했잖아요. 김일성은 이 마오의 충고를 전해 듣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그때 6.25 발발 직후에 두 개의 그 뉴스가, 두 개의 사건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 쳐내려오는 인민군을 맞아서 국군이 오히려 북으로 반격을 해가지고 바로 황해도 지역으로
옹진반도가 있는 황해도 네. 지역으로 가가지고 남쪽에서 해주를 점령했다라는 뉴스가 신문에 보도됐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강다리가 폭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이 옹진반도는 이제 38도 이남에 있는 황해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반도니까. 네. 남쪽으로 오려면 바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호텔을 내야 돼요. 남한군이. 근데 그걸 북으로 올라가니까 한국의 기레기들이 북진해가지고 해주를 점령했다는 이 오보,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겁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된 것은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이니까 새벽 25일 새벽 4시에 쳐내려온 시점을 보면 72시간도 안 돼서예요. 네. 그 당시에 국군 참모총장이 이제 최병덕이었는데, 인민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하기 2시간 전에 다리를 폭파하라고 공병감에게 이제 지시를 해놨습니다. 공병감이 이제 공병부대. 네. 이제 한강다리를 폭파하는 것을 작전 이름으로 이제 거부작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그 거부작전을 맡은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출동 훈련을 이제 몇 번씩 했었죠. 그런데 이 공병감 나중에 사용당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 거부작전이라는 이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한강다리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육군본부가 이 대전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6월 27일 정오로부터 일반인의 한강다리 통행을 이제 금지했는데요. 네. 하지만 피난민은 계속 이제 밀려와서 금지령은 잘 안 먹혀들었는데, 이 최근에 나온 그 건국전쟁이요. 네. 거기에 보면 이 한강다리 폭파 사진이 가짜뉴스, 조작된 사진이 이제 증명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막 다리가 끊어졌는데 막 많은 사람이 막 이 난간일로 오르는데 폭파했다고 지금까지 홍보했잖아요. 그 다리는 한강다리가 아니라 북에 있는 대동강철교인가? 대동강철교인가 이렇게 돼 있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증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강다리 사진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뜬다리. 네, 부교. 네. 부교 뜬다리라고 그래요. 이 부교는 이제 이 아래에다가 이제 큰 튜브들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널빤지를 이제 늘어놓는 거고, 이건 이제 이 길이가 길 때 이제 부교를 하는 거고요. 이 조립교라고 있어요. 조립교는 철제 다리를 뭐 한 50m, 100m 정도 다리를 순식간에 이거 조립합니다. 이거 조립 훈련, 뭐 저는 직접 뭐 이런 일을 이제 하지는 않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류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이 조립, 이거 훈련할 때 제일 힘들 때가 겨울이 힘들겠죠? 그쵸. 얼마나 차갑습니까? 차가우니까. 더 힘들 건 여름이에요. 뜨거우니까. 네. 원래 감방도 겨울보다 여름이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한강 이북에는 그 국군과 경찰이 수만 명 남아 있었고, 그들이 동강한 다음에 다리를 끊어야 했고, 그 한강다리 폭파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라고 해서 이 한국군의 작전의 허술함을 또 다 이렇게 무마할 수는 없죠. 네. 원래 6월 28일 6시에서부터 7시 아침에 폭파하려고 했어. 근데 아까 2, 3시에 했다는 것은
4시간, 5시간이 빨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병력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건 일설에 의하면 일부 외국인이 쓴 6.25 전사에 있는 내용인데, 새벽 2시경에 한강 이북의 용산 방향에서 땅을 울리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새벽이니까. 네. 그래서 인민군의 탱크가 온 걸로 오인한 부대장이 폭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기마경찰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 여러분 말발굽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것을 오인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인민군 탱크는 아직 청량리에도 도달하지 않았던 때인데, 이렇게 한강 다리의 폭파가 실제 보다 서둘러서 먼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국군의 국가안보를 미국의 통째로 넘겨버리는 이른바 벼랑 끝 외교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이승만의 선택은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북의 김일성이나 남의 이승만이 소련의 하수인이고 미국의 하수인이다 이러는데, 김일성이나 이승만 둘 다 소련이나 미군 측에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이러한 지도자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승만이 얼마나 미국에 많이 계셨습니까? 네. 그리고 김일성도 중국군 지원군 사령관 팽덕화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아구창 돌리고 막 그랬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지도자들이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김일성이나 이승만이 이렇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줄을 잘 섰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선택했던 것도 아니에요. 소련도 처음부터 김일성을 선택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자세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처음에는 이제 조만식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네, 북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승만이 좀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러니까 그 전명군 사령관이었던 하지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그리고 6.25 때 그 방공포로를 미국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석방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막 니들이 할래 말아가지고 아예 통째로 그냥 국가안보를 맡겨버렸어요. 하지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아요. 하지는 또 걔야말로 그냥 군발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군정한답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을 아주 싫어했죠. 이승만 아주 싫어해가지고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막 서로 얘기하다가 화나면 막 이승만이 막 한국말로 막 욕지거리를 퍼부었다잖아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하지가 지났네요. 하지.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막 하지 시브랄럼 막 욕했다는 이제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는데 그때가 28살. 그리고 김형일이라는 나중에 이제 야당의 중견 정치인이 되는 군인이 있는데 26살의 사단장이었습니다. 네. 이 전작권을 이승만은 맥카더 미 극동사령관에게 이양했죠. 네. 그리고 맥카더는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을 이렇게 지시하고 개입하면서 이 전세를 뒤엎을 묘안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상륙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추억을 갖고 있는 나라죠. 네. 어마어마한 이 물량 공세.
그로부터 불과 얼마 후, 이 남한 땅의 80%가 인민군에게 장악되고, 의외로 또 인민군은 낙동강 전투에서 고전을 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에 지도가 있죠. 네. 자, 이게 지금, 북한군이 지금 이게 뭐 두 개밖에 없다고 되냐. 포항 쪽, 경주 쪽으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막 실패하고 실제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낙동강 전선을 이렇게 지키는데, 남쪽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서 버티는 바람에, 이 한국전쟁이 이 급박했던 이 전세가, 이렇게 좀, 교착 상태로 가고, 대한민국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이 마산에서 영덕까지, 네, 마산이죠. 마산에서 이제 영덕이면 이 포항 위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총 한 240km인데 이 방어선은 내주질 않았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이 이제 이 구축될 때까지 남한군의 전사자는 7만을 넘었고, 이러는 가운데, 미군의 이렇게 새로운 대전차, 포가 들어와가지고, 이 북한군의 전차가 84%가 부서집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의 병력도 5만 이상 이제 손실을 입었어요. 게다가 이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북이 피해를 본 것은 포항 전투입니다. 이 포항 전투를 실패하는 바람에 미군의 공군 기지를 이제 네. 허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병력의 대부분이 이때 김일성이 이제 막 초조해가지고 엄청나게 초조했어요. 그래 막 8.15 이전에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8.15 이전까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때 낙동강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려서 군산이나 인천 같은 데로 이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면 속수무책이 될 거라는 이 마오쩌둥의 말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 스탈린은 미국의 핵에 겁을 먹고 이렇게 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죠. 직접 지원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이 달리고 병력도 부족하니까 무리가 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용군 징발이 이루어지죠. 남한에서, 남한 각 도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악화됐어요. 그 당시 서울 학생의 절반 정도가 의용군으로 차출됐습니다. 게다가 사회주의 이념을 이제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이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보다 앞서서 전쟁의 논리가 이제 사회주의 이념의 뜻을 이렇게 훼손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결을 위해서 막 김일성과 스탈린과 당에 대한 충성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북한군에 대한 이 민심도 급격히 이반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 미 공군의 폭격이 심해지고, 한강 주변을 폭격하다가 용산을 집중 공략하고, 그리고 도심 쪽으로 폭격이 이루어지고, 서울 변두리에도 툭하면 소위탄과 로켓포탄이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군 비행기는 서울 동부의 청량리, 그리고 북단 창동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어요. 미아리. 우리가 보통 미아리 고개하고 미아리하고 이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아리 고개는 도남동에서 기름동 가는 고개가 미아리 고개고, 기름동에서 한
3, 4km를 더 가서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미아리입니다. 미아리 유직 공장에 이제 대규모 화재가 나가지고 완전히 주변이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해갔고, 미아리 폭격에 이 폭격을 위해서 날아가는 미군 비행기가 종로 2가 화신 옥상 위를 그냥 스치듯이 지나갈 정도로 미군의 활동이 자유자재였어요. 그 당시에 종로 2가 화신에는 뭐가 있었느냐? 인민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원래 8월 15일까지 부산을 완전 점령하겠다는 북측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을 깨기 위해서 인민군은 무려 5개 사단을 동원해서 총공세를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대구 인근의 이제 고지전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고, 우리가 오늘날 많이 기억하고 있는 다부동 전투. 네. 이 다부동 전투에 야간 공격을 북에서 감행했지만 미국도 이 전차를 본토에서 실어와가지고 이제는 전차전에서 이제 이 미군과 유엔군이 더 우세해졌어요. 그야말로 그때 전차에서 말입니다. 이 계곡을 향해서 막 아주 막 낮은 높이로 날아가는 이 전차포. 이게 무슨 또 잠자리나 막 곤충 날아가듯이 날아가가지고 북을 이제 어렵게 만들었고, 말 그대로 이때 미군에서 이 계곡을 타고 이 좁은 길로 막 전차 포를 막 쏴대니까 이걸 미군에서 볼링장 전투라고 했습니다. 꼭 볼링공 가듯이 그렇게 낮은 지대로 간다 해서, 그리고 북은 다부동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천 방향으로 이제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부동 방어선은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이때에 이 양측의 사망자가 이제 엄청나게 났어요. 여러분들, 다부동 일대는 그냥 시체 썩는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스크가 소용없어. 그 정도로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인민군이 이제 후퇴하고 이 안정을 찾자 이 다부동 진지를 미군 제1기병사단이 인수하게 됐는데, 그때 미군 사단장이 한국 총사령관한테 시체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지를 인수할 수가 없다, 이랬다고 그래요. 인민군은 9월 들어서 재차 공격을 했고,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 방향으로 우회해서 왔지만, 오히려 이 경주 깊숙이 너무 들어온 인민군이 고립되고 포위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북측의 2군 단장이 그 김무정, 네. 팔로군 그 포를 정말 잘했다는. 포병의 귀신이었던 무정이 2군 단장인데, 무정이 아마 한국전 때 전사했다는 설도 있고 병사했다는, 나중에 이제 병사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무정은 이 전투가 도저히 이 전선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그 건의와 지시를 인민군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훗날 김일성은 영천 전투에서 실패해서 밀리게 됐다, 이런 자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부동 패배에 이어서 미군이 이제 영천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대규모의 이제 참패를 당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6.25에서의 그 영천 전투,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의 사수, 이런 데는 미군과 유엔군의 화력 지원도 크고, 그들의 분전도 있었지만 여기에 합세해서 싸운 대한민국 국군의 그 용맹함 이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 원자탄을 사용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 그리고 각 지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 남쪽으로는 막 많이 왔죠. 이쪽. 원래 이제 이 호남 쪽, 서쪽은 이 남쪽에서 아예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가 이 호남 지방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없다시피는 아니고 아주 적었죠. 그냥 내줬습니다. 이게 이제 메카더가 이게 뭐 완전히 이 기회에 그냥 그 북한군을 작살내가지고 이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야심에 차가지고 이 원자탄 사용을 고려했고, 또 요즘도 이제 막 우리 핵무장하자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듯이, 네. 그때도 막 원자탄 써달라. 그 당시에 국방장관 신성모도 막 미국에다가 막 원자탄 좀 써달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야당의 그 지도자로 알고 있었던 조병옥 같은 사람도 그 6.25 전에 그렇게 병력 차이가 큰데도 막 신문에 기고해가지고 막 북진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세를 부리고, 항상 전쟁은 힘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쪽이 있으면 전쟁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말로 하지 말고 힘을 길러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죠. 아무튼 이 메카더는 26개 지역의 원자탄 사용을 뭐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메카더를 좀 이렇게 전쟁의 악마처럼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트루먼은 원자탄 사용이 3차 대전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런 원자탄 문제는 나중에 이 메카더가 해임되는 이러한 그 계기로 작용했다 해서 여기까지 북에서 보낸 사절단, 그리고 인민군 서울지체, 한강교 폭파, 낙동강 전투, 원자탄 거론에서 이 6.25 비사 5장면을 오늘 논의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